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이자 시인인 도로시 L. 세이어즈의 의혹입니다. 도로시 L. 세이어즈는 피터 윈지경 시리즈로 추리소설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오르며 훗날 에거사 크리스티를 견줄 만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릴 의혹은 엘러리 퀸이 극찬한 그녀의 단편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의혹 시작하겠습니다. 객차 안의 공기가 담배 연기로 탁해져 왔을 때 마머리 씨는 아침 식사가 자기에게 맞지 않았음을 더 한층 의식하기 시작했다. 음식 자체는 나쁜 데가 있을 리가 없었다. 모닝스타즈의 건강란에서 권하고 있는 대로 비타민이 풍부한 검은 빵, 맛있게 만든 베이컨, 적당히 삶아진 계란, 사턴 부인만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끓인 커피. 사턴 부인은 정말 뜻하지 않게 굴러 들어온 보물단지나 마찬가지로서 그저 감사할 행운이었다. 그럴 것이 에셀은 여름에 신경쇠약에 걸린 뒤로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미숙한 계집애들에게 신경을 쓸 만한 기력이 없었다. 요즘엔 아주 하찮은 일로도 에셀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가엾게도. 마머리 씨는 마음속으로 부풀어가는 불쾌감을 무시하려고 하면서도 자기가 병에 걸려있지 않기를 바랐다. 그 때문에 사무실에 미치는 영양은 고사하고 에셀이 몹시 근심할 것이다. 에셀에게 불안한 느낌을 품게 만드느니 이 하찮은 인생을 끝내버리는 게 낫다. 그는 소화제를 마시고 신문을 펼쳤다.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았다. 황태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신발 전시회에서 개회를 선언한 것. 자유당이 다시금 분열했다. 경찰 당국은 독살범을 아직도 수사 중이었다. 여배우가 4번째 이혼에 성공한 이야기. 파라곤 역에서 마머리 씨 내렸고 전차를 바꾸어 탔다. 이제 뱃속의 불쾌감은 구토증을 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가까스로 사무실에 닿을 수가 있었다. 안색이 창백하긴 했지만 평정을 되찾아 자기 자리에 앉자 공동 경영자가 태평스럽게 들어왔다. 안녕 마머리. 브룩스 씨가 큰 소리로 말하고 여느 때처럼 덧붙였다. 추위가 못 견딜 정도지. 옳은 말이야. 마머리 씨가 말했다. 정말 불쾌할 정도로 사무치는구먼. 질색이야. 정말 질색이라니까. 브룩스 씨가 말했다. 구구는 모두 심었나?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마머리 씨는 솔직하게 털어놨다. 실은 기분이 좋질 않아서. 딱하게 됐군. 공동 경영자는 그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정말 딱하게 됐어. 진작 끝내뒀어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지난주에 끝마쳤. 봄이 되면 작은 우리 집도 화원이 될 테지. 결국 도시 속의 빈약한 정원으로선 말일세. 자네는 시골에 살고 있으니 행운이라고. 아베뉴주 근처엔 신선한 공기가 듬뿍 있을 게야. 그런데 참 부인은 좀 어떤가? 고마워. 많이 나아졌구먼. 그거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여느 때처럼 이번 겨울에도 부인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부인 없이는 영국 동호회는 맥을 못 추니까 작년에 로맨스에서 부인이 한 연기는 잊혀지지 않는군. 고맙군. 집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울리게 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의사는 외출은 삼가라는 게야. 신경을 쓰지 않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군.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일도 하지 말라는 걸세. 맞아, 옳은 말이지. 공연히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아. 난 벌써 몇 년 전에 걱정이나 고민한 짓은 그만뒀지. 그래서 날 한번 보게나. 이렇게 건강하기 이를 데 없지 않나. 그런데 자넨 도무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군. 소화불량이야. 마무리씨 말했다. 별게 아니지. 간장이 좀 나빠진 게야. 그게 원인이라고 보고 있네. 아마 그럴 거야. 브룩스 씨는 그 기회를 잡아 말했다. 인생이란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 모든 건 간장 여부에 달렸도다. 그럼 일을 한번 시작해 볼까? 회라비의 그 임차 계약서는 어딨나? 그날 아침 우스갯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마무리 씨는 오히려 이 제안을 환영했고, 그로부터 30분 정도 그는 부동산 업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해 나갔다. 그런데 브룩스 씨는 이윽고 또다시 잡담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브룩스 씨는 느닷없이 말했다. 부인은 혹시 좋은 가정부를 모르실까? 글쎄, 아마 모를걸. 마무리 씨가 대답했다. 최근엔 그렇게 간단히 구할 수는 없던데 실상 우리 집도 불과 얼마 전에서야 찾아냈지. 그건 그렇고 왜 그러나? 자네 집에 오래 있는 그 가정부가 설마 그만두겠다는 건 아닐 테지. 천만에. 브룩스 씨는 쾌활하게 웃었다. 그 가정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지진밖에 없을걸. 그게 아니라고. 가정부는 내가 아니라 필립손이 필요하다네. 결혼을 할 모양이야. 난 필립손한테 말해줬지. 조심하라고. 얼마간은 잘 아는 인간을 쓰는 게 상책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독살마, 그 여자 뭐라고 했지? 아, 맞아. 앤드류즈 같은 여자를 들여놓게 될 테니까. 아직 자네한테 그 장례식 화환을 보내고 싶진 않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지. 그는 웃고 있었지만 난 분명히 말해줬지. 도대체 뭐 때문에 세금을 물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여자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경찰이 하는 소리는 그 독살녀는 이 근처에 여전히 있고 가정부 자리를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가정부라니 기가 차서. 그럼 자네는 그 여자가 자살했다고는 생각지 않는구먼. 마무리 씨가 물었다. 자살이라고? 브룩스 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했다. 농담이 아니라고, 여보게. 강에서 찾아낸 그 코트 따위는 제스처야 그냥. 그런 부류들은 자살은 절대로 하지 않아. 절대로. 그런 부류라니. 그 비소강들이지. 막상 자기 일이 되면 기막히게 조심성이 있다고. 족제비처럼 야가 빠진 게 이 무리들이지. 그 여자가 다른 희생자한테 손을 뻗치기 전에 잡히기를 바랄 뿐이야. 필립손한테도 얘기했듯이. 그럼 앤드류즈 부인이 그랬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아,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여부가 있나. 늙은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 잔돈푼을 남겨놓고 말이야. 그리곤 나이가 지긋한 남자의 가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갑자기 죽었어.
이번엔 부부야. 비소의 도구로 남자는 죽고 부인은 중태에 빠졌지. 가정부는 도망쳐버리고. 그런데도 자네는 그 여자 소행이냐고 새삼스럽게 물을 작정인가. 온참 기가 막혀서 경찰이 그녀의 부친과 그 나이 많은 남자 시체를 파헤쳐 보면 보나마나 비소를 듬뿍 먹은 것이 발견될 테지. 과연 그럴까? 마머리 씨는 신문을 다시금 손에 들고 행방불명된 여자 가정부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나쁜 여자론 보이지 않는데. 마머리 씨는 의견을 말했다. 오히려 느낌이 좋은 어머니 타입의 여자 아닌가. 입가가 좋지 않다고 브룩스 씨는 주장했다. 성격은 입가에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런 여자는 절대 신용을 못하지. 그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머리 씨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도 점심에는 신경을 쓰게 되어 삶은 생선과 카스타드 푸딩을 먹고 식후에도 지나치게 많은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생선과 푸딩은 모일 곳에 모였고 게다가 2주일 내에 거의 습관이 되어 있는 기분 나쁜 통증도 느끼지 않았다. 그날 업무가 끝날 무렵에는 기분도 가벼워졌다. 황갈색 국화꽃을 사서 에셀에게 주기로 했다. 상쾌한 기대감으로 마머리 씨는 기차에서 내렸고 모나무리의 넓은 정원길을 빠져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아내가 없는 것을 알자 모처럼 들뜬 기분이 약간 식어버렸다. 국화꽃송이를 들고 오솔길을 지나 부엌문을 열었다. 가정부 외에는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가 마머리 씨가 다가가자 입장이 거북한 듯이 일어났다. 어머나 나리, 그녀는 말했다. 정말 놀랐군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답니다. 아내는 어디 갔죠? 또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요. 네, 좀 두통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쉬시도록 했고 4시 반쯤에 뜨거운 홍차를 갖다 드렸어요. 지금쯤 기분 좋게 주무실 거예요. 그래요. 그거 참. 아마 식탁 준비를 하신 탓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만두시라고 해도 어디 들으셔야죠. 막무가내였죠. 부인이 어떤 분이신진 잘 아시죠. 매우 초조해하시더니 기어이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알고 있고 말고요. 마머리 씨가 말했다. 당신 탓이 아니오, 사돈 부인. 당신은 정말 우리 두 사람을 기막히게 잘 돌봐주고 있소. 어디 2층에 올라가 집사람 얼굴을 들여다봐야겠군. 만일 자고 있으면 깨우지 않기로 하겠소. 그런데 저녁엔 뭐가 나옵니까, 사돈 부인? 네, 스테이크 키드니 파이를 만들었어요. 사돈 부인은 만일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건 그것을 다른 요리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투였다. 오, 마머리 씨가 말했다. 고기 파이라. 그런데 난 맛있고 가볍죠. 사돈 부인은 마머리 씨에게 보이도록 오븐의 도어를 활짝 열면서 항의하듯 말했다. 게다가 버터를 써서 만들었어요. 라드로 만들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나리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고마워요. 고맙소. 마머리 씨가 말했다. 아마 기막힌 맛일 게야. 요즘 기분이 좋지 않고 라두도 내게 맞지 않는 것 같단 말이야. 네,
라드는 사람에 따라 맞지 않는 수가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사돈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장이 좋지 않으면 그야 당연한 노릇이죠. 이 날씨엔 누구건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요. 사돈 부인은 테이블 쪽으로 가서 보고 있던 사진 신문을 치웠다. 부인은 저녁 식사를 2층에서 잡수시고 싶은 게 아닐까요? 마머리 씨는 가보겠다고 말하고 2층으로 살며시 올라갔다. 에셀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커다란 더블 침대 속에서 매우 작은 그녀의 몸은 당장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그가 들어서자 에셀은 눈을 뜨고 남편을 올려다봤다. 기분은 좀 어떻소? 마머리 씨가 말했다. 어머나, 잠들었던 모양이에요. 돌아오셨군요. 피곤하고 두통이 났었거든요. 사돈 부인이 2층으로 마구 몰아넣었지 뭐예요. 좀 쉬어야 해요. 일은 하지 말라니까. 마머리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침대 모서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네, 그래요.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어머나, 정말 예쁜 꽃이네요, 헤럴드. 모두 내게 주는 거예요? 그야 모두 당신 것이지. 귀여운 내 사랑. 마머리 씨는 상냥하게 말했다. 무슨 상을 좀 줄 수 없나? 마머리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마머리 씨에게 수없이 고맙다고 말했다.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어요. 사돈 부인 보고 저녁을 이리로 갖다 달라고 할 테니까. 에셀은 항의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 만일 자기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영국 동호회 모임에는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두들 당신의 출석을 바라고 있으니까. 정말요? 에셀은 약간 활기가 나서 말했다. 참 친절들도 해라. 나 같은 걸 그렇게 기대해 주다니. 그럼 누워 있겠어요. 그런데 참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나쁘진 않았다고. 복통은 없었나요? 조금. 그렇지만 이젠 괜찮아. 염려할 일은 못 되니까. 마머리 씨는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불쾌한 증세는 느끼지 않았다. 신문의 건강난 충고에 따라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 효과를 기뻐했다. 그러나 목요일 밤이 되어 몹시 괴로워지기 시작했으므로 에셀은 놀라서 곧 의사를 불러오자고 주장했다. 의사는 그의 맥박을 재고 혀를 보고는 했는데 그 의사는 사태를 가볍게 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의사는 식사의 내용을 물어본 결과 그런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저녁 식사에 돼지 족발 요리, 그 뒤에는 밀크 푸딩이었고 자기 전에 오렌지 주스를 글라스 가득히 한 잔 마신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핀 선생은 쾌활하게 말했다. 오렌지 주스는 매우 좋고 돼지 족발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합되어선 좋지가 않죠. 돼지와 오렌지가 합쳐지면 특히 간장엔 나쁘죠. 한 이틀 동안은 수프 정도로 해두시고 돼지는 입에 대지 마시도록. 그리고 부인, 바깥어른 문제는 염려 마십시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인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죠. 물론 물약은 꼬박꼬박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부인. 아무튼 바깥 어른 일로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곧 좋아질 테니까요. 그 예언은 실현되었으나
곧바로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식사는 빵에 우유, 그리고 사턴 부인이 특별히 만들어준 우유 수프로 한정했고 에셀에게 그것을 침대까지 가져오게 했거니와 금요일엔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았다. 마침내 토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틀거리면서도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브룩스가 사무실에서 사인을 해달라고 보낸 몇 가지 서류를 봤고 가게 부하도 씨름을 할 수 있었다. 에셀은 숫자에 박지 못했으므로 마머리 씨는 언제나 아내와 함께 계산을 했다. 푸주간, 빵가게, 우유가게, 석탄가게의 계산을 마친 뒤에 마머리 씨는 아내를 올려다봤다. 그 밖엔 글쎄요. 이젠 사턴 부인 월급이 남아있군요. 이번이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 첫 번째 월급 아니에요? 그렇군. 그래 당신 그 사람한테 만족하고 있어. 그럼요. 당신도 그렇죠? 요리 솜씨가 훌륭하고 상냥하고 마치 어머니 같은 아줌마예요. 군말 없이 고용한 내 머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옳은 말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 매정한 죄인이 글쎄 예고도 없이 뛰쳐나간 직후에 그렇게 사턴 부인이 나타나다니. 물론 추천장도 없이 고용하는 것은 위험했는지 몰라도 과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니 추천장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받을 수 없고 말고. 마머리 씨가 말했다. 사실 그때는 이 점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므로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시도는 현실적으로 보기 좋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한 마당에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없었다. 마머리 씨는 그 달의 지출 계산을 했다. 일요일엔 마머리 씨의 기분이 매우 좋아져 있었다. 실상 원래의 자기로 거의 되돌아가고 있었다. 침대 안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뉴즈 오브 더 월드를 펼치고 살인사건을 제법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갔다. 마머리 씨는 타인의 기사에서 대단한 즐거움을 얻고 있었다. 남이 대신 해주는 모험에서 상쾌한 스릴을 맛봤던 것이다. 그럴 것이 그 사건은 마머리 씨가 살고 있는 하루 교회에서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브룩스가 완전히 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앤드루즈 부인의 부친과 전에 고용주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비소를 듬뿍 먹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마머리 씨는 저녁 식사를 하러 밑으로 내려갔다. 맛있는 요코셔 푸딩, 그 뒤에 애플파이가 이어졌다. 사흘 전에 환자식 뒤에 맛있는 음식을 입에 대는 것은 기가 막혔다. 그는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즐겁게 먹었다. 한편 에셀은 그다지 식욕이 없었는데 본시 그녀는 고기를 잘 먹는 편은 아니었다. 원래 음식에는 까탈스러운 편이었고 게다가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는 날씨도 좋아 마머리 씨는 3시경에 나머지 구근을 심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헌 작업복을 걸치고 화분을 넣어두는 헛간으로 갔다. 그곳에서 튤립 푸대와 이식을 위한 기구를 찾아냈다. 그때 좋은 양복 바지를 입고 있는 사실이 생각나 마머리 씨는 무릎을 꿇기 위한 매트를 가져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매트를 쓴 것이 언제였던가 생각이 나질 않았으나 화분을 얹어놓은 실억 밑에 처박아 두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마머리 씨는
무릎을 꿇고 화분 사이의 어둠을 더듬었다. 그곳에 틀림없이 매트는 있었으나 그 도중에 뭔가 깡통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그 깡통을 주의 깊게 들어 올려 봤다. 물론 그렇지. 제초제. 마머리 씨는 핑크의 라벨에 또렷한 글씨로 비소 계통의 제초제 독약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약간 흥분을 느끼면서 그것이 앤드류즈 부인의 마지막 희생자와 관계가 있었던 똑같은 약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뚜껑이 느슨하게 닫혀 있다는 사실에 놀라 약간 불안해졌다. 왜 이렇게 그냥 놔뒀을까? 마머리 씨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만도 할 텐데.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니 절반쯤 줄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뚜껑을 다시금 힘껏 닫고는 물로 깨끗이 손을 씻었다. 조금이라도 모험을 하기는 싫었기 때문이다. 튤립을 심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거실에 손님이 찾아온 사실을 알고 약간 당황했다. 웰베크 부인과 그 아들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미리 온다는 연락을 해 주었더라면 손톱에 들어간 마당의 흙을 좀 더 깨끗이 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웰베크 부인은 기막히게 잘 짓거리는 여자로서 자기가 말하는 것 외에는 거의 주의를 하지 않았다. 마머리 씨가 난처하게 생각한 것은 부인이 살인사건을 화제로 택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복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던 만큼 의학적인 증세에 대해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구토증을 느꼈다. 게다가 이런 화제가 에셀에게 좋을 리가 없었다. 어쨌든 이 독살녀는 아직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신경이 무딘 여자라도 불안해질 것이다. 에셀을 힐끗 본 것만으로도 얼굴이 창백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웰베크 부인을 내몰아야지. 마머리 씨는 느닷없이 거친 말투로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개나리 젖목으로 삼는 나무 밑동 말씀인데요, 웰베크 부인. 그는 부인을 보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뜰까지 와주시면 잘라드리죠. 마머리 씨는 에셀과 젊은 웰베크 사이에 안도의 시선이 교환되는 것을 봤다. 웰베크 부인의 아들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보나마나 모친의 수다에 신경을 잔뜩 쓰고 있었던 모양이다. 웰베크 부인은 갑자기 말이 막히는 통에 신음 같은 소리를 냈지만 그래도 감사해하며 새 방향으로 화제를 바꾼 것이었다. 부인은 집주인을 따라 정원으로 나와 마머리 씨가 개나리 젖목용 나무를 골라 잘라내고 있는 사이 원희에 대해 짓거리기 시작했다. 부인은 결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갈길을 칭찬했다. 우리 집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잡초가 돋아나지 뭡니까? 마머리 씨는 제초제 이야기를 꺼내 그 효과를 칭찬했다. 어머나! 웰베크 부인은 마머리 씨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몸을 떨었다. 몇천 파운드를 준대도 저런 건 집안에 두지 않겠어요. 마머리 씨가 웃었다. 뭘요? 우리는 안채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 두고 있으니까요. 설령 조심성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말을 중단했다. 느슨한 뚜껑 생각이 문득 떠올라 마치 마음속 깊이에서 어렴풋한 생각이 하나로 간추려져 가는 것이 느껴졌다.
마머리 씨는 그 생각은 일단 중지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를 싸갈 신문을 가지고 왔다. 두 사람이 집으로 다가가는 것이 거실 쪽에서 보인 것은 분명하다.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젊은 웰베크는 이미 서서 에셀의 손을 잡고 작별을 고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모친을 솜씨 있게 집에서 재빨리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그 뒤 마머리 씨는 서랍에서 꺼낸 신문을 정리하고자 부엌으로 되돌아갔다. 신문을 정리하고 좀 더 주의 깊게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 신문에 문득 걸리는 것이 있어 그 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정성스럽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신문을 들췄다. 그렇다. 그가 옳았다. 앤드루즈 부인의 어떤 사진도 독살 사건에 대한 온갖 기사가 모조리 조심스럽게 잘라내어져 있었다. 마머리 씨는 부엌 난로 곁에 앉았다. 따스함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윗속에 무언가 기묘한 차가운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진찰을 받기도 두려운 그 무엇이. 신문의 사진에서 본 앤드루즈 부인의 용모를 생각해내려고 했으나 도무지 뚜렷이 떠오르질 않았다. 브룩스에게 어머니 같은 얼굴이라고 말한 적이 있음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지 얼마나 날짜가 지났는가를 헤아려 보려고 했다. 한 달이 가깝다고 브룩스는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이제는 한 달 이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한 달 전. 사턴 부인에게는 한 달치 월급을 이제 막 지불했다. 에셀. 그것이 머릿속을 강하게 친 생각이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무서운 의혹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내에게는 쇼크나 불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혹의 근거에 확신을 지닐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까스로 찾아낸 느낌이 좋은 가정부를 다만 근거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해고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처사일 것이다. 그렇다고 에셀에게 이 공포를 말할 수는 없다. 에셀은 이해를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밝힐 용기는 그에게 없었다. 그러나 만약 이 소름 끼치는 의혹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를 잠시라도 더 고용해 두는 무서운 위험에 어찌 에셀을 드러내놓게 할 수 있겠는가. 마머리 씨는 갑자기 심한 고독과 피로를 느꼈다. 병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약해져 있었다. 가만히 있자. 내 병은 언제 시작되었던가. 3주일 전에 최초의 발작이 있었다. 맞아. 그러나 나는 노상 위가 좋지 않았었다. 담즙 과다증. 요즘의 발작처럼 심하지는 않았어도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담즙의 문제였다. 마머리 씨는 자신을 되찾고 무거운 걸음걸이로 거실로 들어갔다. 에셀은 소파 기퉁이에 피로에 지친 듯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피곤하오. 네, 조금. 그 여자 수다에 지쳤을 게야. 수다도 좀 적당히 떨었으면 좋으련만. 아니요. 그녀의 머리가 쿠션 안에서 힘없이 움직였다. 모두가 그 무서운 사건 탓이에요. 그런 얘긴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물론 듣고 싶지 않고 말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이웃에서 일어나고 보면 자연 이러쿵저러쿵 떠들게 마련이지.
어찌됐건 듣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 목소리가 히스테리처럼 되어 있음을 그는 느꼈다. 자, 다시는 말 안 할 테니까 염려할 거 없다고. 여보, 무서운 얘기는 다시는 하지 않겠어. 안 된다. 도저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지가 않다. 에셀은 일찌감치 침대에 들었다. 일요일은 사턴 부인이 올 때까지 마머리 씨는 일어나 있었다. 마머리 씨는 오려내어진 신문에 대해 적당히 알아보기로 했다. 사턴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보자. 앉아서 기다리는 사이 그는 위스키 소다를 마신다는 여느 때의 자신의 습관을 허용했다. 10시 15분 전 대문이 열리는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자갈을 밟는 발소리, 저벅저벅 뒤쪽 문으로, 그리고 문을 여닫는 소리. 잠시 동안의 침묵. 모자를 벗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그때가 왔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이 열린다. 깔끔한 검은 드레스로 몸을 감싼 사턴 부인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마머리 씨는 사턴 부인과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차마 정면으로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간신히 그는 얼굴을 들었다. 둥근 얼굴. 그 눈길은 두꺼운 네모난 태의 안경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혹시 입가에 무언가 혹 같은 것이 생겨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앞니가 많이 빠진 탓일까? 제가 쉬기 전에 할 일이 있나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사탄 부인. 기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녀가 그의 건강을 열심히 염려해 주는 것이 섬뜩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도수 높은 안경의 배후에 있는 그녀의 눈은 헤아릴 길이 없었다. 아주 좋아졌소. 고맙군, 사턴 부인. 부인께서도 편치 않으신 것은 아니실 테죠. 뜨거운 우유라도 갖다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마머리 씨는 성급히 대답했다. 사턴 부인은 낙심한 것 같이 보였다. 그럼 날이 편히 쉬세요. 잘 쉬어요. 아참, 사턴 부인.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튿날 아침 마머리 씨는 신문을 서둘러 펼쳤다. 이번 주말에 범인이 체포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나 신통한 뉴스는 없었다. 경찰의 수사가 오리무중임이 분명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마머리 씨는 일찍이 볼 수 없을 만큼 차분하지 못한 나날을 보냈다. 아침 일찍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부엌을 맴도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는 에셀을 짜증내게 만들었지만 사턴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그럽게 보아 넘겼으며 어쩐지 자기를 재미있는 듯이 관찰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국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아침 식사를 감시하는 것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매일 9시 반부터 6시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이다. 사무실에서도 너무 자주 에셀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브룩스가 놀려댈 정도였다. 마머리 씨는 그런 것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머리 씨는
자기가 바보였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브룩스에게 설득당해 결혼이 임박한 친구의 남자들만의 파티에 참석했던 것이다. 그러나 밤을 새우는 일은 사양하고 11시에 떠나온 것이었다. 돌아왔을 때에는 온 집안이 조용했고 사턴 부인이 적어놓은 메모가 테이블 위에 있었다. 부엌에 코코아를 언제건 데울 수 있게끔 놔두었다는 정갈이었다. 그 메모에 따라 코코아를 작은 남비로 데웠다. 마머리 씨는 부엌 스토브 곁에 서서 생각에 잠기면서 코코아를 마셨다. 처음 한 입으로 그는 컵을 내려놨다. 기분 탓일까? 아니면 실제로 맛에 이상한 데가 있는 것일까? 거듭 마셔보고 혀 위에서 굴려봤다. 어렴풋이 찌르는 것 같은 금속적이고 불쾌한 맛이 났다. 그는 문득 몸을 움츠리고 하수도 쪽으로 달려가 입안의 것을 토해냈다. 그 뒤 마머리 씨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지시라도 받은 듯 기묘할 정도로 신중한 행동으로 식기실 실렁에서 빈 약병을 꺼내 그것을 수돗물로 헹군 다음 컵 안의 코코아를 조심스럽게 병 안에다 따랐다. 그 병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발끝 걸음으로 뒤쪽 문을 향해 걸어갔다. 빗장일 소리 없이 여는 것은 힘이 들었지만 간신히 여닫을 수 있었다. 여전히 발끝 걸음으로 살며시 뜰을 가로질러 화분을 놓아둔 헛간으로 갔다. 쪼그리고 앉아 성냥을 켰다. 제초제 깡통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깊숙한 화분 뒤에 있는 실렁 밑이다. 조심성 있게 그 깡통을 들어 올렸다. 성냥을 켰으나 이내 꺼져버렸다. 그러나 또다시 켜지 않아도 깡통이 닿은 느낌으로 알고 싶은 것을 알았다. 뚜껑이 또다시 느슨해져 있었던 것이다. 공포가 마머리 씨를 사로잡았다. 흙냄새가 나는 헛간 속에서 셔츠와 오버를 입은 채 한 손엔 깡통을 또 한 손엔 성냥갑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이다. 단숨에 마구 달려가서 누구에겐가 자기가 발견한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뚜껑을 제자리에 놔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뜰을 가로지를 때 사턴 부인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이제까지의 여러 조짐보다도 더한 층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저 여자는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에셀의 창은 어두웠다. 만일 에셀이 무언가 치명적인 것을 마셨다면 집안이 온통 화나고 부산하게 사람들이 오고 갈 것이며 의사가 와 있을 것이다. 마머리 씨는 차분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식기를 씻고 코코아를 다시 만들어 그것을 냄비에 그대로 넣어두었다. 그는 살며시 침실로 들어갔다. 순간 에셀의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괜찮아, 여보? 네, 괜찮아요. 사턴 부인이 마실 걸 준비해뒀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목이 마르지 않아서. 에셀은 웃었다. 어머나, 그 정도의 파티였어요? 마머리 씨는 옷을 벗고 침대로 들어가자 마치
에셀을 채 가려는 사신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아내를 힘껏 끌어당겼다. 내일 아침 당장 결정을 내려야지. 마머리 씨는 너무 늦지 않은 사실을 신께 감사했다. 약제사인 딘소오프 씨는 마머리 씨에게 있어 매우 각별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약국에 앉아 있었다. 마머리 씨는 딘소오프 씨에게 사실 그대로 밝히고 코코아가 들은 병을 넘겨주었다. 딘소오프 씨는 마머리 씨의 신중하고 냉정한 태도를 칭찬했다. 그는 말했다. 저녁 때까진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 짐작대로라면 이건 명백한 범죄고 어떤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머리 씨는 친구에게 감사했다. 그날은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 4시 반에 마머리 씨는 일을 중단하고 조퇴하겠노라고 선언했다. 딘소오프 씨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약제산 들뜬 소리로 말했다. 굉장한 분량입니다. 이상한 맛이 난 것도 무리가 아니죠. 병에는 순수한 비소가 4g이나 5g은 들어 있었을 겁니다. 여기 반사경이 있으니까 직접 보시죠. 마머리 씨는 기분 나쁜 작은 유리관을 봤다. 경찰에 전화하시겠습니까? 약제사가 물었다. 아니요. 마머리 씨 말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니까요. 마침 기차 시간도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딘소오프 씨 말했다. 뒷일은 내게 맡겨주시오. 내가 연락을 취하겠소. 로컬 열차는 마머리 씨에게는 유별나게 더디게 느껴졌다. 에셀, 독을 마시고 죽어가. 죽었다. 에셀, 독을 마시고 죽어가. 죽었다. 차 바퀴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마머리 씨는 역에서 길로 달려갔다. 차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이 행길 끄트머리에서 보였고 그는 마구 뛰어갔다. 일은 기어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의사가 와 있는 것이다. 바로 그때 집까지 아직 150야드쯤 떨어진 곳에서 마머리 씨는 현관문이 열리는 것을 봤다. 한 사나이가 에셀의 안내를 받고 나타났다. 방문자는 차를 탔고 그리고 사라졌다. 에셀은 집으로 들어갔다. 에셀은 무사했다. 무사했던 것이다. 다급하게 모자와 코트를 걸고 차분한 태도로 거실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에셀은 난로가의 안락 의자에 앉아있다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테이블에는 차 도구가 나와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일이 없었어. 손님이 왔었나? 네, 웰베크 부인. 영국 동호회 사전 타협 때문에요. 마머리 씨는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다. 손님 덕분에 산 것일까? 그의 얼굴이 그런 감정을 나타낸 게 분명하다. 에셀이 깜짝 놀라 그를 봤다. 왜 그래요? 헤럴드, 당신 아주 이상해요. 여보, 마머리 씨가 말했다.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 마머리 씨는 자리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과히 유쾌한 얘기는 아니야. 안타깝지만. 저 부인?
그때 요리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실례했습니다, 나으리. 계신 줄을 몰랐네요. 차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치워도 될까요? 그리고 부인, 생선 가게에 젊은 남자가 있는데요. 막 그림집이에서 왔다는군요. 그런데 경찰이 그 무서운 여자를, 그 앤드류즈 부인을 체포했다지 뭡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어디선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찌나 무서운지. 하지만 이젠 잡혔어요. 글쎄, 두 노부인이 사는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그 무서운 독약을 갖고 있었다지 뭡니까? 그 여자를 신고한 처녀한테 상금이 나온다네요. 저 역시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었지만서도 줄곧 그림집에 있었다니 저한테 차례가 올 리가 없었죠. 마머리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미치광이 같은 오해였단 말인가. 마구 소리를 치고 싶었다. 이 바보스러운, 이 기분 좋은, 이 흥분해 있는 여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모든 것은 오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코코아가 있었다. 친구인 던소오프 씨, 오그램의 비소. 그렇다면 대체 누가? 마머리 씨는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내의 눈길에서 그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마머리 씨는 찾아낸 것이다.